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직후에는 오히려 뉴욕 증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마감된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급락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FOMC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장 전에 고수익 작전을 제대로 좀 짜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돼서도 오늘도 알찬 정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도 시장의 분위기가 급 반전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지은입니다. 오늘도 자세한 미국 상황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주가 모두 급락세를 펼쳤습니다.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공포로 변하면서 영향을 주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요. 전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안도 랠리를 펼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하루 만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더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을 한 겁니다. 앞서 연준은 예상대로 50bp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또 6월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사한 바 있는데 하지만 투자자들은 연준이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립 이상의 금리를 취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모습이 나타난 건데요. 특히나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3.1%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S&P 500 지수 업종 살펴보면 11개 섹터 모두 하락을 했고요. 이미 소비재 관련주가 5% 이상 떨어졌고 기술주, 통신 관련주도 4% 이상 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지수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다우존스는 3.12% 밀렸고 나스닥이 5% 가까운 급락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S&P 500도 거의 4% 가까이 밀리면서 어두운 분위기를 반영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술주 흐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주요 기술주도 급락하면서 마쳤습니다. 특히나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면서 애플이 거의 6% 가까이 밀렸고 마이크로소프트는 4.36%, 그리고 알파벳 A도 4%대 급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수혜를 입었던 전자상거래 업체 관련주가 실적 부진에 이날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중에서 특히 하락을 주도한 건 아마존이었습니다. 거의 8% 가까운 급락이 나오면서 어두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이어서 살펴보면 테슬라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데는 직접 몇 달간 임시 CEO를 맡게 될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8% 이상 하락이 나오면서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도 7%대 밀리면서 반도체 시장도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22%나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얼마나 공포감이 큰지를 여실히 보여줬고요. 또 WTI는 0.4% 상승, 그리고 골드도 0.4% 나란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이 원유 증산 규모를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소식에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금값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쇼피파이부터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자상거래 업체가 모두 급락세를 나타냈죠. 쇼피파이뿐만 아니라 웨이페어 그리고 이베이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온라인 쇼핑 업체죠. 쇼피파이의 주가는 1분기 손실을 발표하면서 14% 이상의 급락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온라인 가구업체 웨이페어의 주가도 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확대됐다는 소식에 25% 이상 밀렸고요. 이베이까지 체크를 해보면 인플레이션과 경제활동 정상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매출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렇게 급락세를 펼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의 주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죠.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71억 4천만 달러의 투자금 유지를 했다라는 소식에 2% 이상을 오르기도 했는데 역시나 2% 이상의 오름세 유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팸 시스템즈를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간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20.5% 대폭 증가를 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10%대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면 SC는 가장 많이 밀린 종목이었는데요. 실망스러운 2분기 매출 전망이 나오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 만나봤고요. 자세한 주 외신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주식이 급락세를 시연을 했죠. 이에 따라서 전문가의 자세한 시각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월가의 전문가들은 나스닥 지수가 5% 급락을 하고 또 주요 지수가 급락한 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컸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Tech seller pushes Nasdaq to steepest drop since June 2020. 이로써 2020년 6월 이후로 나스닥은 최대 폭으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죠. 먼저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폴 히키는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시장은 약간 어제 일에 대해서 도를 넘어 흥분한 경향이 있다면서 오늘은 현실을 reality check, 직시하게 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파월 말이 옳았다면서 이제는 pleasant하지 않을 것이다, 즉 유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글렌메드의 투자 전략 담당 부사장은 파월이 75bp 인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서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카본 컬렉티브의 수석 투자 책임자는 연준의 조치가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하게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바이탈날리지의 애덤 크리사폴리는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글로벌엑스의 ETF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변동성을 너무 목격을 했다면서 변동성이 크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메리카 웰스 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S&P 500 지수가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면서 에너지 산업, 자재, 금융까지 경기 민감주, 그리고 가치주, 그리고 소형주에 좀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볼까요? 최근에 여행 보복 심리가 커지면서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죠. US summer, travelers can expect long lines, higher prices as COVID restrictions ease. 코로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그동안 눌려있던 소비 심리가 폭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타났는데요. 이 여행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레저 및 여행 산업을 과도하게 압박하면서 가격을 더 높일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대목인데요. 항공사, 호텔, 렌터카 회사, 그리고 예약 사이트까지 모두 최근에 회사 수익에서 서비스 수요가 급증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트립 어드바이저는 여행자들이 모든 여행 구매 분야에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밝혔는데요. 힐튼이 어떤 발언을 내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e to reprice hotel rooms every minute of the day to limit the impact inflation has on its business 라고 CEO가 밝힌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서 호텔 객실을 매일 매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 여행업계의 다른 부문들도 최근에 공급 제약,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는데요. 여행주를 포함한 리오프닝 주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소식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네, 마지막 기사 체크를 해볼까요? 쇼피파이가 실적 발표를 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나타내면서 두 자릿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Shopify's revenue growth slowest in 7 years, shares plunge. 캐나다의 전자상거래 업체 쇼피파이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15% 이상 급락세를 시연을 했죠. 1분기 주당 순이익의 20센트를 나타냈고 월가 예상치인 63센트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쇼피파이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인수 계획까지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관련 스타트업이죠. 델리버를 21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쇼피파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역사상 이 인수라고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으로 급락을 했고 또 정규장, 개장 전절에 모두 급락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최근 아마존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업체에 먹구름이 들어와진 가운데 앞으로의 시장 상황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외신 만나봤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까지 체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관련돼서 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좀 제대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는 어린이날로 휴장을 하면서 좀 쉬었는데 뉴욕 증시 상황이 지금 180도 바뀌었다 그래서 바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결과는 예상대로 나왔는데 뉴욕 증시 지금 상황이 급락한 부분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이었죠. 국내는 그러니까 휴장을 했었는데요. 어저께 새벽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예상치와 동일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0.75에서 1.0%로 0.5%포인트, 그러니까 빅스텝으로 인상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빅스텝은 2000년 5월 이후, 그러니까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6월 1일부터 연준에서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월 최대 475억 달러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재발행 없이 상환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자산 축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6월 달에 일반 국채 300억 달러, 그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 MBS 175억 달러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3개월 후에 일반 국채는 600억 달러, 그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은 350억 달러로 그 6월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아마 매달 국채 같은 경우는 100억 달러, 그다음에 MBS 같은 경우는 55억 달러씩 아마 늘려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7년, 19년 때 자산 매입 축소했던 규모가 월 500달러인 거에 비해서 이제 합치면 950달러가 되기 때문에요. 그거에 2배 가까운 만큼 증가를 했고요. 그만큼 긴축을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 전일자, 그러니까 5월 4일자 이제 이렇게 FOMC가 발표를 하면서 시장은 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한 이유는 파월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이 없다라는 발언에 힘입어서 증시가 자이언트 스텝에 어디 꽂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거에만 너무 이제 시장에 몰입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한 게 올해 두세 차례의 빅스텝은 예상이 되지만 자이언트 스텝은 고려하지 않는다 해서 자이언트 스텝만을 너무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파월 의장이 덜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증시는 급반전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경제 흐름이 강하다는 발언도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작용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미국 경제의 침체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이 투자 심리를 회복 많이 좋아졌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일자의 미국 증시는 다시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몇 가지 이제 사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유는 이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부정적인 내용을 좀 나왔다라는 겁니다. 특히 고용 지표 중에서 노동 생산성이 상당히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의 임금이 예상보다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다라는 게 시장에 우려를 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근로자 임금 상승 관련된 부분은 단순하게 그 임금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임금 상승이 향후에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 임금 상승, 물가 상승이라는 이런 악순환고리에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팽배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전일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었던 그 발언 내용, 그러니까 두세 차례의 빅스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빅스텝이 이뤄진다라고 하면 7월까지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이상 올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이언트 스텝인 0.75%가 아니라 그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에 투자 심리가 반응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를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이 향후의 경제 성장성을 상당 부분 둔화시키고 아니면 침체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확산이 되면서 전일 큰 폭의 주식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게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빠르게 좀 선제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떨지요? 네, 일단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을 했다라는 걸 보면 일단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일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내 금리 차가 이제 0.5% 차로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기존에 이제 1%였는데 0.5%인 거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연준이 또 여기 추가적으로 빅스텝 인상을 지금 천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 그냥 뭐 국내 하늘에서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도 다음 달이면 금리가 같아지는 거고요. 7월이 되면 금리 역전 현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역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5월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미 기준금리 차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하느니 과연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을 할 것인지 여부에 아마 시장은 좀 더 주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4.8%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13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고요. 또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서 수입 물가도 지금 계속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 소비자 수입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35%를 상승을 했고요. 에너지, 원자재, 곡물, 일단 전반적인 이제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의 글로벌 가격이 상승세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도 유가 증산을 예정대로 자기네가 원하는 스텝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국제 원유 가격의 강세 현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본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원자재 강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원화 약세에 따른 원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달 평균 환율이 1234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월달 들어서 계속 환율 자체가 1260원대를 등락을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원화 환율 약세에 따라서 향후 수입 물가는 더욱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물가 불안은 지금보다 더 가중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한은에서도 지금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빅스텝 인상 쪽으로 좀 더 좀 더 치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기준금리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당연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가뜩이나 지금 그 국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이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장 전체적으로도 조금 부정적인 요인이 좀 더 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어제 어린이날을 겪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다는 걸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한 영향이 앞으로도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히든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짚어내고 있는 부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관련돼서 러시아에서는 오는 9일에 또 전승절을 맞이해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면전이긴 하지만 선전포고 없이 지금 단순히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표현으로 하면서 지금 군사적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선전포고 없이 진행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쟁 초기에 키이우를 빠른 시간 내에 점령을 해서 조기 종전을 할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선전포고 없이 진행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작전이다라고 지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지역에 대해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한 명분이 다소 좀 떨어지는 측면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항전이 계속 강해지면서 지금 전쟁 장기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대응은 초기 러시아의 전쟁 시나리오를 완전히 어긋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전쟁이 지속될수록 서방 측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군사 지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예상보다 강한 저항을 지속함에 따라서 서방 입장에서도 보면 본격적으로 군사 장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30억 달러의 규모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3억 파운드, 그다음에 EU 전체적으로 봐도 현재 여러 가지 군사 장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서방 측의 적극적인 군사 지원으로 인해서 전쟁이 러시아 우세에서 지금 양측이 군사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비등비등한 그런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 그 상황으로까지 이제 발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군사적 격차 축소로 인해서 전쟁의 장기화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전 국가적인 이제 추가적인 지원이 그런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격 국가 총동원령을 위해서 선전포고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시중에 우려 섞인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5월 9일 날 2차 대전 이제 승전 기념일입니다. 이 기념일 날 지금 러시아에서 관련된 이제 열병식을 진행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열병식에서 푸틴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기 종전 관련된 내용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이제 전쟁 명분,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전쟁 명분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는 동부 지역을 아직 확보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확보가 될 때까지는 아마 종전이 계속 좀 미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현재 상황에서 그냥 종전을 할 경우에는 러시아 내 푸틴 대통령의 지지 기반 이반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걸로 예상이 되고 향후에 실각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상황에서의 종전은 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제 지금보다 강력한 군사적인 행동을 천명하는 수준으로 예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 국가들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지 말 것을 위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부 결석 강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공격의 정당성을 좀 더 확보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주민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월 14일, 15일 날 이전에 과거에 이제 독립을 선언을 했었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그다음에 루간스키 인민공화국의 국민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과거 크림반도 병합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독립국가로 선언 분리하고 이후에 러시아 연방으로 가입시키는 그런 방식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러시아가 지금 동부 지역을 전체적으로 점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지역도 추가 독립을 시켜서 러시아에 병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종전을 시킬 명분을 쌓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아마 그런 경우에 종전으로 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해당 지역의 독립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양측 간의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형태로 해서 아마 전쟁이 수년간 장기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면 여러모로 힘들 텐데 관련돼서 이 전쟁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회원들에게 연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정유 제품 수입을 금지하자고 제안하는 조치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보복과 제재 이러한 이슈들이 저희에겐 또 가장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따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뭐 EU 집행위원회가 이제 대러시아 이제 6차 추가 제재를 제안해 놓은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러시아산 석유 및 정유 제품의 수입을 올해 말서부터는 이제 금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그 동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아마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헝가리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요. 일단 뭐 친러시아적 그 정부 구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러시아산 원유 비중이 지금 60%를 넘기 때문에 아마 헝가리 같은 경우는 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일단 진행 과정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이제 더불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에 맞불로 비우호국에 대해서 러시아 제품 및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향후 10일 내에 제재 대상과 제재 범위가 확정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에서 이제 그 공표한 비우호국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뭐 한국, 그다음에 EU 회원국을 포함해서 총 48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이제 그 러시아가 그 수출을 금지시킨다든가 아니면 금융 거래도 만약 제재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도 관련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일부 러시아 관련된 뭐 러시아 내에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거나 러시아산 원자재의 수입이 큰 그런 기업 중심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에는 조금 투자에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관련돼서 오늘장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금 급락한 가운데 오늘장 전략 저희가 어떤 포인트 짚어봐야 될까요? 네, 뭐 전일 미국 그 3대 지수가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 그 반도체 가격과 이제 밀접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5%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도 금일은 좀 부진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긴축 우려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속 좀 시장에 악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장 자체는 아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가 지금 뭐 2,600에서 2,750의 이제 박스권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2,600선 뭐 언저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장중에 좀 있어 보이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박스권 하단이라고 불리는 2,600선을 과연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아마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화 약세가 아마 금일도 지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원화 약세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 흐름도 같이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는 아마 매수세가 좀 유입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연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외부 나들이객들이 상당 부분 이제 증가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리오프닝 관련주 쪽으로는 아마 금일 조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월가에서는 어떤 분위기의 시장이 또 감지가 되고 있는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 함께 보시죠. So let's step back and think about a couple things first, okay? The first thing is, and we'll show evidence of it in a second,
where the investors' bias was going into the Fed rate hike. Then all of a sudden we have this Fed rate hike and we have a great rally the following week. And coincidental with that great rally, and I think because of that great rally, all of a sudden you have more Fed governors now saying, hey, I want to raise rates sooner rather than later. Now, the problem with thinking about that is that the major networks, okay, the CNBCs and all those other major business news networks, they want to interview somebody that's going to make news. So they're going to go and interview the most bearish, the most hawkish of all the Fed governors, because that will give them a sound bite to be able to have more people pay attention to it. Because what they don't really want to see is a lot of Fed governors saying, I'm very conservative, I don't really know, I'm very conservative. They'd rather have the more hawkish ones say, hey, now I can do another 50 basis points soon. So we want to think about how sentiment is now. We'll think about how sentiment comes in the next couple of weeks after we get more investor readings, investor sentiment readings, once we've had the rate hike come. But clearly what we've done is we've emboldened some of these hawkish Fed governors to start to talk about future rate hikes. Well, when we think about what the job of the Fed is, the job of the Fed is two-pronged. The job of the Fed is to control inflation and to also provide for full employment. If in controlling inflation, they lose the providing full employment mandate, they can't continue to raise rates. So once we see the full employment numbers go down somewhat, we're going to slow them down. This has happened time and time again. And the reason it happens is because the Fed governors, no matter who they are, they're smart people, but they don't know what's going to go on in the future. And we have all these events that will occur in the future that we don't know about today. But let's go back and review some sentiment stuff right now. Let's look at long-term sentiment. Let's look at a University of Michigan sentiment reading, okay, that asks people where the market, what they think of the economy 1 year out, 6 months out, that sort of thing, long-term expectations. And what we can see here is on the top is the stock market. Okay, and on the bottom is the University of Michigan sentiment readings. And we can see that sentiment goes from very, very negative in 1989 up to positive readings, up to positive readings in 1907, right before the whole problem with the mortgage crisis. And the reason it was so positive is that banks were giving anybody a loan with no down payments. We way overextended ourselves from a mortgage standpoint, and that's what caused this whole problem. That's what caused Lehman Brothers and Bear Stearns to go out of business. But while people were getting those mortgages, hey, everything was great. Then we go down. We have the problems coming in and out of 2008, and then we have what we have right now is the breakdown in COVID. And what we have right now is even more negative sentiment. Well,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is, but these dotted lines, vertical dotted lines, are recessions. Now, the market's forward thinking a lot of times. So even at the bottom of a recession, a lot of times, not always, the market turns around and goes higher because it realizes what's going to happen going forward. But what bothers me about this is that all these significant declines here that we've had in the University of Michigan consumer sentiment have preceded a recession. We're down here at a really low level, and I want to be thinking about this. Does that mean we're going to go into a recession? All the other significant declines in the Michigan sentiment data have preceded a recession. Now, I'm not saying that's only a sample size of about 6. I'm not saying that for sure is going to happen, but it's something that we want to think about. And it's something that I still think the market's going to do better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but it's something we really want to think about. I want to continue to revisit the
sentiment readings by the individual investors. And so this is the American Associ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sentiment reading plotted against the stock market. We've looked at this chart before, and we can see that whenever we get about 43 or 44% bearish on a 4-week moving average, because we take these readings every week, those have corresponded really nicely to price declines. And here's where to price rallies. And here's where we are right now. We're up about 47%, and to me, we're due for a price rally. And so maybe part of that reason we've had the rally after the Fed move was that we had too many people bearish. Now, the way you can think about this is you can say, I'm bearish, I'm bullish, and then you can also look at the number of bearish people minus the number of bullish people, or the number of bullish people minus the number of bearish people, the differences. Okay. One of the things we can also do is take that same American Associ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and combine that, the individual investors, with the institutional investor sentiment, and we can get the same kind of thing. And in this case, we can say that we dropped down to almost a panic level when we combine the institutional investors' nervousness with the individual investors' nervousness. And in all of these other occurrences, they've all been good bottoms. This one was a little bit in 07. Remember how we got negative and the market then continued to collapse down. I think that problem was so pervasive in terms of all the mortgages and the ability to lend. That portfolio problem was so pervasive. Here we don't have that. We definitely have a stock market that was, let's say, overvalued last year. But what we see this year already is stocks declined from 1,500 to 500. Shopify, like we talked about, like Upstart went from 400 down to 120. Different stocks have collapsed within this whole thing. So we've taken out in the course of this first quarter of 2022 a lot of that excess speculation. Now, one other thing when we think about is I'm bullish, I'm bearish,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ose two readings. What we also want to see is a low number of bullish people, okay? Not just a high number of bearish people, and not just a big difference, but a low number of bullish people. So we have fewer and fewer people hanging on to a bullish view. And what we see here is that at previous lows in March of 2020, we got down here fairly low. We were down around 22%. In December of 2018, we got down to 36%, and we got down to 18% in 2009. So we're at 49.5%. We're not down low enough in my book. So what I think may happen is we get this great rally. This great rally is a little bit of a teaser because of that option expiration problem that we talked about previously. And we may have another retest of this. I still think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s going to be a good rally. But we have to think forward and understand how people are viewing where the market is and where it's going to go. So are we low enough right here at 49.5% of people that are bullish? I just don't know. Now that's doing a consensus reading. It's only one survey. But what I'd like to see, given the past experiences with that, are we low enough here to be able to have sold out bullish investors? Because if the bullish investors are sold out, then we have a much easier chance of rallying. So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I'm not necessarily sure that after the first rate hike that's a great bottom we can trade against. We may be able to retest that bottom. We may be able to go slightly below that bottom. I still believe the market's going to rally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nd these are tradable opportunities. And the reason these are tradable opportunities is because you get consensus so
so negatively affected in terms of number of people bearish and number of stocks that are below their 20-day, below their 50-day, below their 200-day moving averages. And the average sell-off has been so great. Technology is 28% of the S&P 500. That's where we're going in life. We're growing technologically year in, year out, year in, year out. We've got all this network in the cloud thought process, all these other things that are going to be significant events to us down the road, the metaverse, all of that is technology based. Healthcare, another one, all technology based. Biotechnology, all technology based. Consumer staples, not so much. Coca-Cola, not so much. So where's our great growth going to occur? It's going to occur from the stocks that sold off the most on the way down. 네, 버니의 미국 주식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 직전에 장전 작전 타임 제대로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유가 같은 경우가 오펙의 5월 감산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11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천연가스 흐름이 5년 내 최고 수준까지 가격이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가 나타나는 구간이었다가 유가 같은 경우는 감산의 요인이 영향을 미쳐서 일부 100달러 초반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금 11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 수요 측면에서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은, 즉 EU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요에 대한 그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와 유로로 연결되는 가스관 부분이 막거나 뭐 그런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이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나서 관련된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사료라든지 이 부분이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국면에서는 테마주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큰 촉발된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역시나 러시아가 문제군요. 관련돼서 또 볼만한 특징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방송을 통해서 유종용 관광과 관련해서 기존의 세아제강 지주를 말씀을 드렸었고, 세아제강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업데이트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세아제강을 말씀드리겠고요. 유가가 다시금 110달러 수준을 회복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종용 관광이라든지 석유관과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더 부각이 가능하겠고요. 현재 미국 내 한국산 에너지용 관광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정도 상승을 한 가격입니다. 에너지용 관광 부분은 세아제강 매출의 30%를 차지를 하고요. 추가적인 사업에서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하부 구조물 부분에 핀파일 설비라는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수주는 현재 본업에서 플러스해서 알파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다만 해상풍력 발전 부분은 신규 발주가 지연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관련해서 매출은 많이 줄어들었었고요. 이 부분이 수주가 재개된다고 하면은 전체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상승으로 에너지용 관광 부분의 수요는 좋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가격까지 함께 상승을 하면서
전체 매출에서 30%를 차지하는 부분에 실적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전체 매출에서 회복이 기대시 10% 정도의 매출을 기여하는 해상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발주 지연으로 올해 수주가 재개된다고 하면은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주가 수익 비율을 대입을 해봤을 때 한 3배 정도로 늘 낮은 평가, 소위 말해서 저평가가 이루어지는 기업이라든지 업종이 이 요정용 관광과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아무래도 미국과 연관해서 쿼터제가 제한이 돼 있고 하다 보니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수요 가격 이 측면이 다 좋다 보니까 1분기 실적도 기대되고 있고 예상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60억 원 정도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60억 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발표되었던 실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고요. 이게 1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주가 수익 비율 한 3배, 4배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 기본 2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지금 시장 자체는 난이도가 높아져 있지만은 저희가 인플레이션 국면 같은 경우는 이 현재 시장에서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종목을 계속 체크를 해 가고 있고요. 우정용 관광 가격 상승 부분이 반영된 1분기 실적이긴 하지만은 이 부분이 연속해서 2분기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아제강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볼만한 종목 세아제강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관련돼서 혹시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에서 종목을 고르고 계신 분들은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뉴욕 증시는 지금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급락한 뒤에 오늘 우리 시장 개장을 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앞서는데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이사님? 네,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5월에 50bp 인상이 감안된 발표를 했었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톤이 이제 다음 달에 75bp 인상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가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빨라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감안되다 보니까 이전 거래일 대비해서 하락 더 강한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변동성 확대 구간에 있고요. 급등 급락이 미국 시장에서도 반복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거는 이게 어떤 요인이 해소돼야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크게 뚜렷하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저희가 종목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 부분, 그다음에 다른 부분으로는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목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 오늘 또 수급과 관련해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과 관련돼서 좀 명확하게 방향성을 보여주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겠고요. 전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가 유입되었다 보니 일단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의 수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주기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고요. 다만 원전과 관련된 즉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수주가 단기적으로 이게 나타나고 계속 수주가 연속된다고 하기보다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원전 수주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도 나은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적이 연결되는 부분이 한 3년 정도 걸릴 수 있다 보니 실적 측면에서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지만은 모멘텀 측면에서
최근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원전과 관련된 긍정적인 정책을 발표를 했고, 이 긍정적인 정책의 시작이 이제 원전의 수출과 연결됐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무겁긴 하지만은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 어려운 시장에서도 한번 살펴봐도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2만 원 초반에서는 조금 편하게 접근 가능한 가격이겠습니다. 이게 그 실적을 대입해서 이 정도 가격이 나오기보다는 2만 원에서 2만 2천 원이 그 주가 흐름으로 박스권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매매 관점에서 이 정도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만 원 초반의 가격을 접근 가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인상적인 종목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목 이야기해 주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중의 매매 시그널은 저희 다음 시간에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프로그램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